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차가운 거실 바닥을 걸어가서 거기 기다란 테이블에 놓여있는 아삭한 사과를 깨물어 먹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걸 따라서 가게끔 되어 있다라는 게 오, 이거 되게 괜찮은 방법이다. 나 꼭 써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삭한 사과가 꼭 있어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그라야이에 놀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책을 다뤄볼 생각이에요. 정신병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라는 책인데, 이 책이 저자가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실제 저자가 지었다고 해요. 이게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메일링 서비스를 연재를 했던 걸 책으로 엮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메일링 서비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독자처럼 그 메일을 구독한 사람들만 그 글을 볼 수 있게 메일링으로 보내주는 메일링 서비스. 고도원의 아침 편지 뭐 이런 네네, 것처럼. 맞아요. 그리고 저자는 리단이라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리단이 양극성 장애 약물 리단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리단 앞 글자를 따서 리단이라고 지으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일종의 필명이네요. 네네네. 표지만 보고 문구만 본 거랑 보고 나서의 느낌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은? 전 일단 약간 좀 의아한 느낌?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표지가 제가 정확히 잘 모르는데 무슨 게임 디자인처럼. 맞아요. 도트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지? 그리고 제목도 정신병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라는 제목이 당신들은 나를 몰라 툭 밀쳐내는 것 같은, 나를 타자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살짝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또 다른 편으로는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호기심이 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들었는데, 일단 정신병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왔다라고 하는 게 약간 자조적이면서 자신을 희화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단 그 단어가 부정적인 거에서 오는 부담스러움이 있었어요. 이거를 또 펼쳐놓고 읽기도 약간 부담스러웠어. 내가 지하철 같은 데서 이거를 이렇게 읽는 게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일 정도로 저한테는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는 근데 이거 제일 처음에 의사가 쓴 줄 알았어요. 저도요. 제목만 보고도. 왜냐하면 정신병을 다룬다는 건 전문의가 아니면 다루기 힘든 거니까. 근데 이제 들추고 나서 앓고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새로웠어요. 그리고 도트 디자인인 것도 되게 저도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좀 신기했는데. 도트 디자인이 뭐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그림화를 시켜도 멀리서 보면 깨져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글자도 지금 보면은 약간 도트 디자인처럼 해서 깨져 있어요. 그것들을 좀 의도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이긴 하지만 잘 보면 깨져 있는 부분들, 그렇지만 도트로 모여 있기 때문에 형태는 갖추고 있는 것들. 그래서 보면 좀 희한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의도하고 디자인하신 게 아닐까? 읽고 나서 저는 되게 디자인 잘하셨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자가 실제로 그림을 그리셨던 분이시더라고요. 만화 연재를 하시고 그림도 그리셨대요. 맞다.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그럼 읽고 나서는 어떠셨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일단 글을 너무 잘 쓰셨어요. 맞아. 그러니까 잘 읽히기도 하고 가독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적절한 표현, 그리고 맞아. 이거는 진짜 직접 겪은 사람만 알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생생한 글들. 그래서 되게 실감나게 읽었고, 이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많이 써보시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런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뭐 참여자들을 만나긴 하지만 저자처럼 중한 병을 2가지 이상 갖고 계신 환자를 만난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어서, 중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것, 그것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측면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가장 이 책을 의미 있다라고 느낀 지점은 어떤 거냐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체로는 이 심리치료 관련 책이라든지 정신질환과 관련된 자료들이 다 심리치료사나 학자나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쓰잖아요. 근데 직접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세상에 대해서 기술한 책이라는 점에서, 근데 그것이 굉장히 유용하고 훌륭한 정보라는 점에서 의료 인류학적인 지평을 확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느껴졌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저희처럼 이렇게 연극치료사라든지 심리치료사라든지 아니면 뭐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꼭 읽어야 되는 책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처음에 거부감이 들었다고 했는데, 읽으면서 이분이 진짜
치열하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경험하신 거를 다 풀어내시잖아요. 경건해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발짝 더 들어가신 거잖아요. 용기를 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명 깊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되게 고마웠어요. 저는 다 읽고 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나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다. 저도 그랬어요. 이분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생활적인 면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어떻게 치열하게 스스로를 관리하면서 살아나가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읽고 나서는 진짜 좋은 책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저희 셋 다 다를 것 같은데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다 인상 깊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찝자면 저는 우울증, 깊은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너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너를 사랑해야 되고 그러니까 밥을 먹어 이렇게 말하는 거 소용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먹을 거리를 사러 가서 같이 밥을 해 먹든지 아니면 식당으로 같이 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되게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우울증의 수준이 아주 깊어졌을 때는 정서적이고 인지적이고 이런 접근보다 삶에서의 환경적이고 행동적인 접근, 실질적인 도움 이런 것이 정말 절실하다. 그것이 가장 유용하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게 인간 행동의 변화에 되게 유용한 통찰을 준다고 생각을 한 게 진짜 행동이고 몸의 변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고자 할 때 말로 아무리 떠들어 보는 것보다 뭔가 하나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행동 이런 것들이 되게 유용하구나라는 것이 저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저한테도 재밌었던 구절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솔루션이 있어요. 공감각적 상상 알람이라는 게 있었는데 저도 아침에 일어나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스케줄이 생기기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일어나는 어쩔 수 없을 때 일어나는 그런 걸로 가는데 이분이 일어나는 거를 의지로 가지 말고 구체적인 어떤 심상, 감각과 상상을 동원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차가운 거실바닥을 걸어가서 거기 기다란 테이블에 놓여있는 아삭한 사과를 깨물어 먹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걸 따라서 가게끔 되어 있다라는 게 오 이거 되게 괜찮은 방법이다 나 꼭 써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삭한 사과가 꼭 있어야겠네요. 저는 인상 깊었던 게 병원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 거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면 상담해 준다고 생각해서 구구절절 나의 히스토리를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에 사실 관심이 없다. 왜냐면 의사는 빨리 종료를 하고 그 다음 진료 예약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주는 건 약물과 다음 시간에 언제 만날까요? 다음 주에 예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잠을 몇 시간을 잤고 이 약을 먹었을 때 미스커름이 올라왔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지금 내가 잊지 않았던 여러 가지 반응들, 생활 패턴들 이거를 명확하게 기록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정확한 약물을 처방을 받는다라고 했던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렇죠. 약물이 나한테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듣고 싶어 한다, 상대방은. 그래서 그런 얘기는 거기서도 이제 한 줄로 나오는데 상담사한테 하는 것이 좋고 의사는 약물을 처방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약물에 대한 부작용과 나의 증상들을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쓴 문장을 짧게 인용을 해볼게요. 결국 정신병이 없는 사람과는 부모든 형제든 친제든 어느 시점 이상으로 이해를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느꼈다. 부족한 건 그들이지만 그들에게 이 고통을 전달할 수단이 내게 없다는 것도 절망적이었다. 제가 이 문장을 읽었지만 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느껴졌던 건데 이분은 자기의 정신병, 뭐 양극성 장애나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긴다거나 혹은 보통의 경우에는 낙인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관찰되지 않고 자신의 어떤 특별함으로 인식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의 특별함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특별한 어떤 점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식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새로웠어요. 우리가 병이 있으면 그거를 치료를 해서
떨쳐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같이 살아가는 거고 나의 하나의 특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병과 함께 가는 거라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분이 강조하시는 게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들끼리의 연대,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지지 모임, 자조 모임 하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위로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모임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렇지만 자살의 경우는 예외다. 위험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빼고 다른 질환의 경우에는 같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를 좀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자조 모임과 관련해서 이분이 이제 전병러라는 정병러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어감이 사실 그렇게 막 긍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지만 정병러를 써서 그러한 사람들이 자조 모임이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계속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정병러라는 말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접했는데, 저도요. 그러니까 일종의 블랙 유머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희화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되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여기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은 완치가 없다는 거. 그 부분이 되게 저는 읽으면서 새로웠어요. 완치가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나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내용에서 보니까 연재를 하면서 이거를 구독하셨던 분들이 제일 절망적이었던 게 완치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갈 거냐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적이진 않다. 책 자체가 희망적이다라는 얘기는 하거든요. 그 단어를 쓰긴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희망적인 것과 저자가 생각하는 희망적인 거에 대한 의미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인데, 저는 완치의 의미로 이제 그래, 완치로 나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희망을 두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새로웠거든요. 인터뷰 내용을 좀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집에서 안 지내고 학교에서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대요. 집에 안 들어가고. 근데 왜 그런 생활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집에 들어가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신병이 형체처럼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어려웠대. 집에 들어가면 형태처럼 자기를 맞이하고 있어서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드니까 학교 주변을 맴돌면서 학교에서 거의 생활을 24시간 동안 생활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뭐냐면 집에 가서 아내나 남편을 맞이하듯 가서 그걸 맞이하고 수용하고 같이 살아가는 법을 결국에는 알아야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완치로 나아가는 방법은 없다, 완치는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되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저희가 보면서 좀 그래도 아쉬웠던 부분, 마지막으로 더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저는 아쉬웠던 부분이 연극치료사로서 이분이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약물 처방을 받고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자기의 병을 관리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주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심리 상담을 받은 이야기 혹은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하셨다라고 느꼈고,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어요. 물론 약물로 증상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런 것들이 심리 상담을 통해서 분명히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실 텐데 일부러 누락을 하셨을까? 아니면 실제 경험이 없었을까? 뭐 이런 궁금증과 함께 아쉬움이 함께 들었죠. 이 책이 중국, 대만 여기까지 번역해서 출판이 됐대요. 그럴만하다. 근데 이분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취미를 가져라. 왜냐면 취미라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이제 더 확장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기가 중국 가서 이거를 인터뷰를 너무 하고 싶어서 중국어를 배워볼까 생각을 하고 계시대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잘 관리해서 잘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을 잘 쓰는 방식의 하나로 취미를 제안하고 있고, 그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전국에 있는 한의원 방문하기. 그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2011년 역학조사에 의하면 양극성 장애가 100명 중 4명이래요. 많다. 많으시네요. 그럴 정도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그걸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서 병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병식이 여기 저자는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한테 강조를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 패턴을 알고 나를 관리해 나가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읽고 나서 그 병식이라는 것이 본인 당사자에게도 너무 중요하지만 주변의 가족들, 주변인들에게도 그 병식을 알아가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연대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 책은 되게 추천하기 좋은 책이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정신병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라는 그 책의 전반적인 리뷰를 했고요. 저자이신 리단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단씨 감사합니다.